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인사말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아살라무 알레이쿰. 대답은 와 알레이쿰 살람이었었죠?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똑같이 아살라무 알레이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이 인사말을 하는 이유가 이 인사말에서 나오는 그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번 강의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중동 지역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물론 그동안도 전쟁의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하고 이번 미국 테러 사건이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하고는 뭐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속으로 왜 사람 싸우는 얘기만 하냐, 좀 사는 얘기 좀 하지,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짜증도 나고요. 사실 재미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요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요즘 또 때가 때이니만큼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지역에 관한 부분들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켜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동 쪽에서는 그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많이 있고 이거는 뭐 민족적인 부분 아니면 종교적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중동에 있는 그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3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팔레스타인이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인 그 다음에 쿠르드족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쪽은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이스라엘하고 계속 충돌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이 그 희생도 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국가가 건설되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인들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아르메니아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문제가 나름대로 이제 해결이 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쿠르드족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건 서구 쪽에서도 안 갖고 아랍 쪽에서도 안 갖습니다. 그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경우는 그 사람들은 서구 쪽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아랍 쪽에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뭐 지원도 해주고 원조 물자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쿠르드는 철저하게 양측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냥 외면만 당하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아주 잔혹한 박해와 철저한 동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 민족들이 지금 5개 나라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 쪽, 그 다음에 터키 남부 쪽, 그 다음에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쪽 이렇게 5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들은 뭐 소수민족이니까 힘이 약해서 그런다 할 수 있지만 이 쿠르드족은 소수민족도 아니에요. 인구가 2천만이 넘습니다. 근데도 철저하게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주로 거주하고 있는 데가 이라크 북부 쪽 유전지대, 이라크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문화 풍습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은 7세기쯤으로부터니까 굉장히 일찍. 왜냐하면 이 지역에 그 이슬람이 진출한 게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이슬람이 발상하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미 무슬림으로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약 95% 이상이 순니파에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축과 산간 경지를 이렇게 개척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역도.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한테만 이러한 불쌍한 처지가 되었느냐는 거죠. 철저하게 강대국도 자신들의 이익, 그 다음에 아랍 쪽도
보통 때 형제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예외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은 91년도에 후세인이 걸프 전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라크 내부에서 이제 어떤 소요 사태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진압하는데 그 소요 사태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라크 남부 쪽에 있는 쉬아파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에는 크게 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순니파고 하나가 쉬아파예요. 순니가 다수파예요. 그러니까 순니가 보통 한 8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쉬아파가 한 20% 뭐 이 정도 돼 있는데 이 쉬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쉬아파하고 이 순니파인데 이 쉬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수파가 이 순니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남부 쪽이라고 하는 곳이 이란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게 되는데 이 북부 쪽에 있는 쿠르드족은 아무도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유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세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쿠르드족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지원해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이 이 걸프 전쟁을 치르면서 비행 금지선을 이렇게 거놨죠. 남쪽하고 북쪽에 거놨습니다. 이 남쪽은 바로 요 쉬아파인 무슬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북쪽은 이 쿠르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스스로 국가를 세우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틈을 타서 이 후세인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지역을 점령해 나가냐면 이 지역은 산간지대입니다.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악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그 계곡을 따라서 수십 킬로미터씩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를 완전히 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당히 몇 개 부시는 게 아니라 불을 질러서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후세인이 여기서 화학탄을 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생화학 이런 테러가 일어났을 때 자꾸 이라크 쪽을 의심하냐면은 전력이 있어서 그래요. 전과자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나라에서 만약 이라크가 다른 나라에 이런 화학탄을 썼다고 하면은 전 세계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쿠르드한테 쓰는 거는 며칠 나다 말았어요. 서로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라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스스로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신들 스스로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정부를 구성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런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에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지형 자체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다른 부족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런 외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터키 쪽에서도 보면은 터키 남부 쪽이 주로 이 사람들이 독립하겠다고 막 이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터키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터키가 여기를 또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이야 물론 터키가 확실히 세죠. 그럼 이 쿠르드족이 이제 대항을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이라크 국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라크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터키 군대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 김에 그냥 들어옵니다. 이라크 쪽으로. 그럼 이라크 쪽에서는 분명히 자신들 영토 침해니까 우리 국경 침범하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죠. 그래놓고 좌시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토벌하고 가라 이거예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더 딱한 건 또 뭐냐면요. 지금 이 쿠르드 북부 쪽은 그나마
다른 데 있는 쿠르드보다 그 사정이 낫다는 겁니다. 이 이라크 북부 쪽은 유전지대다 보니까 좀 경제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쿠르드보다는 좀 낫어요. 근데 다른 쪽에 있는 이 쿠르드들은 자신들이 쿠르드라는 것조차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그걸 밝히면은 가혹한 탄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쿠르드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자신들 책임도 물론 있지만 주로 외세의 철저한 배신의 시나리오예요. 이용해 먹을 때는 이용해 먹고 그다음에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들 나름대로 뭐 쿠르드 민주당이나 뭐 쿠르디스탄 애국동맹이나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금 저항 운동도 하고 있지만 그 세력이 좀 미미한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각각의 쿠르드하라고 해도 각각 또 그 부족들의 그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 부족 지도자들의 단위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곧 정치 지도자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흔히 이쪽에서 활동되는 것들이 수피라고 하는데 수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수피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기어가는 글씨가 쓰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이게 한국말을 써도 기어가는 건지 뭔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OX는 좋아했는데 뭐에 대해서 노나라 이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봐도 이거 진짜 글씨라고 참. 근데 이게 아랍어 쓰면서부터는 아주 이거 아랍어 글씨 잘 쓰는 글씨거든요. 제 재질은 아주 딱 맞는 것입니다. 이 수프라고 하는 것이 양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모로 옷을 해 입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이렇게 여자들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입으면 평생 입을 수 있어요. 좀 떨어지면 이렇게 꼬매서 입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옷 하나 갖고 평생을 지낸다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면서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슬람 쪽의 그 신비주의 계통 사람들인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수피라고 붙여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한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화적인 것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을 정점으로 해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각각의 부족들이 단결이 돼 있어갖고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견해를 계속 발표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단위가 조그만 부족 단위로는 단결이 잘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국가를 이루는 데는 상당히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다면 미래에 이것이 해결될 전망만 있으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그럴 가망성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할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스스로는 물론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이 군사력적인 면에서 절대 약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의 힘을 빌어야 되는데 어떤 외국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데가 뭐냐면은 동유럽 쪽으로 가서 코소보 사태가 있죠. 이 코소보 사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에서 많이 나왔는데 뭐 코소보 사태 나오면서 알바니, 세르바니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면 헷갈려 갖고요.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결정해져 있는지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쪽 중동 쪽으로 나오는 길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교체해요. 그러니까 언어, 민족, 종교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두 개만 좀 풀어볼 텐데 이게 막 수십 개씩 얽혀져 있으면은 이거 푸는 게 사실상 좀 힘듭니다.
이 코소보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신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그 세르비아 공화국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약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은 민족은 아니에요. 아까 쿠르드족은 2천만에 넘는 그런 민족이지만 여기는 2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90%가 알바니아인들이에요. 이 코소보 쪽에 알바니아인들이 차지하는 것이 90%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10%가 뭐냐면은 그 세르비아인이나 아니면 몬테네그로인, 뭐 터키인 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세르비아 공화국 내에서 자치구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치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가 1989년도에 밀로세비치가 대통령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자치권을 박탈당하죠. 이때서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됩니다. 근데 이 코소보 땅은 산악지대도 있지만 평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농경도 땅이 굉장히 좀 비옥한 편이라 농사도 잘 되고 그다음에 광물 자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인류의 대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사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살펴보려면은 일단 14세기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14세기 때 오스만 터키가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이 오스만 터키는 이 14세기 이 오스만 터키는 터키족이지만 이슬람을 믿는 종교는 이슬람이거든요. 이 지역에 진출했을 때 그 종교를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이 들어오니까 세르비아인들이 이 지역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계속 말썽만 피는 세르비아인보다는 알바니아인 쪽들이 훨씬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알바니아인들은 무슬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알바니아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인들은 이제 떠나게 되고요. 14세기서부터 이것이 20세기 때까지 옵니다. 대충 20세기.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은 알바니아인들이 이제 다수를 이루니까 뭐 세르비아인들은 소수고 그러니까 뭐 커다란 충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오스만 터키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되니까 그 이제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이 지역에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역량을 이제 늘려나가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다가 티토가 들어오면서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만들거든요. 이 티토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떤 정책을 피기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이 티토는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아마 이제 서서히 이제 머리가 아파지실 겁니다. 이제 계보가 복잡하게 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가야 설명이 좀 될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티토는 크로아티아 출신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세르비아인들이 세르비아는 또 안 써놨나요?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는. 이 세르비아인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소보에다 다시 자치권을 줍니다. 스스로 자치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 공화국에서 코소보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 사항을 반드시 그 코소보의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르비아인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죠. 내 땅인데, 자기네 땅인데, 그걸 꼭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우리 땅이지,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 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티토가 강력한 힘을 위주로 해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감히 이제 밖으로 표출은 못 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이제 티토가 죽고 나서부터 이 지역의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가 연방이 해체가 되어서 신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다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들어선 사람이 바로 밀로세비치입니다. 이 밀로세비치가 그 대통령으로 들어와서는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언어를 완전히 금지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갖고 아예 이 알바니아 사람들의 자식들을 학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켜버려요. 철저히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소보 사람들도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이제 그 내전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생깁니다. 그 세르비아 계통에 많은 난민들이 생기는데 이 난민의 수가 한 60만을 넘어가요. 이 난민들을 의도적으로 코소보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코소보에서는 끊임없이 막 이런 그 주민들의 그 빈번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코소보 사태가 왜 20세기의 가장 더러운 전쟁으로 지금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더러운 전쟁이냐 이거죠. 다른 전쟁들은 물론 전쟁이 다 그렇다고 미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속셈이 있었어요.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땅을 좀 넓힌다든지 무슨 정치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어서 그런 걸 다른 걸로 이렇게 감싸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단지 인종을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와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랍 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냥 대량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랍 쪽에서 자꾸 서구 쪽에서 대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서구 쪽에서도 비난은 계속 했었어요. 서구 쪽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건 물론 아닙니다. 비난은 했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인 개입을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나토에서.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주장하기를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 유럽 민족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면은 저렇게까지 너네들이 방치하겠느냐 하면서 계속 비난 성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막 유럽하고 아랍 쪽하고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막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상태로 갔었는데 이 인종 청소가 그 도를 넘었으니까 이제 나토에서도 개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토가 이제 개입을 해갖고 공습을 함으로 해갖고 이 사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연 인종과 종교가 다르다고 이런 상황까지 가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가 그 유엔이 지정한 무슨 해인지 아세요? 예? 평화해? 평화는 뭐 옛날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사말에도 들어있어요. 유엔이 지정한 문명 간의 대화의 해예요. 그리고 올해가 21세기의 첫 해입니다. 그 첫 해에 전쟁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명 간의 대화의 해가 문명 간의 충돌의 해로 기록되게 생겼어요. 지금 유네스코 통계에 보면요. 1989년서부터 1992년 사이에 총 82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중에 72건이 인종 문제나 아니면 종교 문제로 이 충돌이에요. 근데 이러한 충돌이 역설적으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세계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 시 공간을 응축시켜갖고 전체로서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그 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그 사회생활이 국제화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예전에는 정치 경제 쪽에서 주로 일어나다가 이것이 이제는 종교 문화 쪽으로도 광범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 빈번하게 교류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거와 비례해서 각각의 그 종교들이 인종들이
자신들의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추구시켜 하는 그러한 욕망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살아남아갖고 자신들의 그 문화적인 그 정체성을 보존 유지하려고 하는 열망이에요. 이 열망이 충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뭐냐면 그 충돌의 원인이 곧 종교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종교와 그런 문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사회든지 보면은 문화적인 공감대나 그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종교예요. 어느 사회를 가든지 그 밑바탕이. 우린 보면은 한국 사회에 이런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든 예절 규범이나 이런 것이 유교식으로 많이 돼 있죠. 불교식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교 믿느냐 하면은 믿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믿으시면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회로 통합시키는 그 구실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역할인데, 근데 이 과정이 문명과 문명 간에 만날 때는 종교가 이 역할을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 틸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제가 한 말이 유명하게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유명하신 분의 이제 표현을 빌어오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종교가 어떤 그 한 문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문화 안에 갇혀 있질 않고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그리고 종교가 자신을 표현할 때는 문화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만이 표현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각각 지금 다 종교들이 다르죠. 그러면 그 종교가 다름에 따라서 그 종교의 표현 수단이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문화적인 다양성과 차별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공통 원리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현상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단 우월주의. 어떤 종교든지 그 자신들의 종교의 보편성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교인의 수가 비종교인의 수보다 많아요. 어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통계 나온 거에 어떤 데서 보면은 종교인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렇다면은 지금쯤 이 사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근데 그 오히려 반대로 무질서가 더 극심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들은 보편성을 주장하죠. 이거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편성을 주장하는 이 이유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이름하에 특수성만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종교의 보편성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특히 모르는 종교 쪽 더 하죠. 이슬람 하면 괜히 저쪽에서도 평화 얘기한다라 이거보다도 아이고 다 이상한 것도 하나 뭐 하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원래 가르침, 종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좋은 사상들, 사랑, 평화, 자비 이런 거하고는 모순되게도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적이지 못한 것이 바로 종교의 세계가 됐어요. 이것은 꼭 뭐 그 종교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 모든 인류가 이런 사상에 지금 자기 신도 모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린 굳건히 지켜야죠. 우리가 만약 뭐 믿음이 있다면 꼭 그게 종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굳건히 지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다른 종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불교 있고 유교 있고 뭐 기독교 뭐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 있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종교의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는 문화와 문명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쿠르드 문제니 무슨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태 같은 것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명, 종교하면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 표현 형식으로, 종교의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거죠. 전쟁과 갈등은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지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이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바로 종교가 보편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분법 사고를 해서 그래요. 나냐 너냐 아니면 적이냐 아군이냐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이분법 사고를 해서 그래요. 지금 미국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아랍이나 다 자기네 쪽으로 오면 아군이고 그렇지만 적이다를 선포했어요. 지금 일부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네 편이면 선이고 다른 편이면 악이다 이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건 조금 더 나가서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류 대가족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물론 사는 데가 다르고 먹는 게 다르니까 좀 만나면 좀 냄새 날 수 있어요. 외국인들 만나면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들한테 그런 냄새 나요. 서로 같은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우리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불쌍하게도 지금 현재의 세계는 힘의 논리로만 가고 있어요. 오로지 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번 미국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 의식을 바꿔야 돼요.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이 전쟁을 억제하려면 미사일이나 핵만 억제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렇지만 이번 미국 테러 사건을 보면은 무기 동원된 게 없어요. 무기 동원됐습니까? 비행기 하나 그냥 납치한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인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그 인내심이 필요해요. 평화를 위한 봉사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보복이 테러에 대한 끝이 아니라고 자꾸들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보복을 해서 테러가 끝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나 다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 보복은 테러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테러의 시작점입니다. 계속 테러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테러들이 옛날처럼 무기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하나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평화에 대한 봉사와 희생과 인내를 해야 된다 이게.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하니까 그거 뭐 저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이런 소시민이 뭘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저같이 뭐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평화해야지 하고서 그냥 끝이에요. 즉 선언만 하고 끝이에요. 실천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대접받는 거 많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요. 그럼 그 하소연이라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뭐 조금 도와주고 길 안내라도 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한국 사람들을
한국 문화를 좋게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우리 그릇에 맞는 거 하면 돼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이웃에 있는 그 이웃들에서도 물질적으로 잘 산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고민들 많거든요. 그 바쁜데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게 곧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도 있지만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태를 볼 때 평화에 대한 봉사와 희생과 인내를 반드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